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형진입니다. 청소년 활동론 오늘 4강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청소년 복지나 이제 지도 방법론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좀 관계법령을 조금 패스할까 합니다. 네, 4장 패스하고 5장 청소년 활동과 안전에 대한 수업을 오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청소년 활동에 대한 안전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 저 고민을 해봤어요. 왜 내 자식도 아닌데 남의 자식이 이렇게 죽었는데 우리 모두는 내 자식이 죽은 것처럼 걱정을 할까?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관계 중심적인 것 같아요. 뭐 식당에 가도 다 이모고, 예, 그죠? 예, 모계 중심 사회라서 그런가? 어디가 다 이모예요. 네, 식당 가면 그냥 나이 드신 분도 이모, 예, 젊은 사람도 이모, 다 이모라고, 예,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다 가족이죠.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정서가 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특히 이제 뭐 군대 간 군인들이 사망하거나, 코로나로 젊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이럴 때마다 정말 다들 많이 마음 아파하잖아요. 근데 그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은 대상이 학생이면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활동과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청소년 지도사가 되는 과목인 청소년 활동론에 꼭 들어가야 될 과목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활동과 안전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 이렇게 진도를 진행을 할 건데요. 되게 유명한 사건들이죠. 이제 시랜드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99년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때 생각하면 그때 유치원생들이 집단으로 사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젊은 엄마 아빠들이 뭐 오열하는 장면이 지금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솔교사 및 강사도 4명이 같이 숨졌잖아요. 그때 이제 그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사건 이후로 청소년 수련원에 샌드위치 판넬은 사용할 수 없게 건축법도 바뀌었죠. 네. 그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뭐 큰 사고가 터지면 이제 누가 잘못했냐 이게 막 나쁜 놈을 잡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시랜드 수련원 뭐 원장도 그렇고 뭐 대표도 그렇고 막 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어마어마했죠. 근데 사실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스티로폼 판넬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제 보시다시피 스티로폼 판넬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그 안에 있는 그 뭐죠? 스티로폼하고 이제 그 철판하고 이게 붙어 있는 게 패널이잖아요. 스티로폼 패널. 그러니까 겉에 철판이 다 타기도 전에 안에 있는 스티로폼이 다 타버려가지고 유독가스 때문에 질식사 대부분 했었죠. 또 이제 2013년도에도 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이제 안면도에서 해병대 캠프에서 학생 5명이 훈련 도중 실종됐죠. 바다에 휩쓸려 갔어요. 이제 그때 이제 이한류가 이제 있었죠. 이한류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 그 구조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바다로 쓸려 들어갔죠. 이한류에 휩쓸리면요. 바닷가에서 이제 위에는 멀쩡한데 밑에 있는 파도가 이렇게 뒤집히는 현상이에요. 뒤집히면서 바다 보이지 않는 밑에 물이 쭉 그 바닥으로 깔려가면서 해류가 생기면서 사람이 그 해류에 쓸려 들어가 버리거든요. 실제 이제 태안에서 벌어졌었는데, 어, 그날 오후 7시 30분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곰섬 인근에서 마지막 실종자인 이병학 군의 시신이 발견돼서 인양이 됐었고, 실종 학생 대부분 바닷속 깊이 패인 웅덩이에서 발견됐다. 이한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때도 이제 사실 안전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이제 학생들이 그 구명조끼를 안 입은 상태였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뭐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건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네, 그 부산 외국어대에서 그 학생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여기도 이제 그 구조가 이렇게 그 조립식 구조처럼 돼 있던 그 강당이었는데 강당의 천장이 무너져 가지고 네 세상에 100명이 한 번에 깔렸죠. 그래서 이제 10명 정도가 숨지고 100명 정도 다쳤다라고 했던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철골 구조, 조립식 철골 구조라서 그랬거든요.
이게 눈이 많이 쌓였는데 그 눈 무게를 이제 못 이겼던 거죠. 뭐 다 아시는 사건처럼 이제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네. 사실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제도를 바꾸고 이제 환경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전 대책으로 강구를 해서 이제 시설을 보강하는 형태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라는 것들의 이해가 없으면 사실은 이렇게 그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일들이 벌어져서 이제 그 많은 제도들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 저도 이제 2015년도에 그 학생들 200명을 데리고 일본으로 이제 연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민간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라 이제 청소년 지도사는 저랑 영광에서 갔던 이런 일행들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 200명, 지도자들이 한 2, 3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청소년 지도자는 한 그때 3명 정도?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이제 종교 활동하시는 그런 이제 종교 지도자분들이었는데 그 일본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후쿠시마 인근을 지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사고 나고 몇 년 안 됐었는데 그때 이제 방사능 측정하고 안전 체크하고 이런 것들 이제 저하고 우리 청소년 지도사들이 앞장서서 했죠. 음식에 대한 방사능 체크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그 인솔자분들이 뭐 괜찮다고 한다. 이제 주최 측 말만 듣고서 이제 큰 대책을 안 세웠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일본에 그 아이들이 갈 곳 스케줄을 제가 먼저 승용차를 타고 먼저 이동을 했어요. 그 앞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방사능 측정을 해서 방사능 치수가 많이 나오면 제가 이제 막 그 스케줄을 막 캔슬 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봤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이제 그 후쿠시마 인근 지역을 지나면서 과수원을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낙진이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고 나고. 근데 이제 그 낙진이 구름을 타고 되게 멀리까지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현장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낙진이 이제 기류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이제 비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이제 그 제가 복숭아밭을 가는 스케줄이었는데 1시간 전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방사능을 측정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저희가 그 마이크로 시버트라는 단위가 있어요. 방사능 체크하는 단위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2를 기준점으로 넣는다고 보면 저는 1이 기준점이면 한 0.6이나 7만 돼도 안 된다고 막 제가 캔슬을 놨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한 1.23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죠. 그래서 방사능 수치가 높다. 우리는 갈 수 없다. 근데 막 마음 아픈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종교 지도자분들이 아니 그 준비한 사람들 마음 아프게 조금 넣으면 그냥 가지 뭐 이렇게 각을 세우냐. 뭐 그 정도면 뭐 크게 영향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위험하다고 여기지 않고 이제 이거를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지키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안전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후쿠시마 지역에서 봤던 게 뭐냐면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는 건물,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닥 이런 데는 수치가 안 나와요. 그럼 어디가 나오느냐? 그 낙진이 떨어지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에 비가 와서 씻겨내린 비가 모인 곳, 우수관, 그리고 복토라고 하는데 땅을 뒤집지 않은 뭐 일반 뭐 잔디밭, 뭐 농토 이런 데에서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에 막 2배, 3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우수관 근처에서는 5배까지도 나오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제 안전교육을 했죠. 얘들아, 땅으로 가지 마라. 맨 땅은 밟지 마라.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은 뛰어넘지도 마라. 돌아가라. 이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 인솔했던 기억이 나요. 결국 안전이라는 건 아무리 좀 지나치다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자가 이 부분에 대한 각성이 없으면 프로그램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준비를 해도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데 안전에 대한 인식이 없게 되면 어, 정말 사고는 그곳에서 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그 안전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맥킨지가 인적 요인, 그리고 물적 요인, 환경 요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산업 현장에서는 사람에 기인하거나 아니면 장비에 기인하거나
방법에 기인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통제되어 있는 산업 현장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적 요인, 물적 요인, 환경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야외 활동이 많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활동은 이 세 가지 요인을 보는데 문제는 사고가 나는 비율을 원인을 보면 인적 요인이 물적 요인과 환경 요인보다 월등히 많다는 거예요. 사실 환경 요인 같은 경우는 인간이 환경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적 요인은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적 요인이 문제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한다거나 안전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 또 인솔자가 제대로 지도를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인적 요인에 기인한 사고들이 훨씬 많더라라는 겁니다. 음, 안전이라는 것 다칠 걱정 없는 거죠. 네, 사고 날 위험이 없는 사고 나지 않는 안전한 상황, 사고 나지 않고 손괴나 손상이나 상해가 없는 상황을 안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전이라는 개념을 보면 안전이 깨지는 방향이 이제 하인리히의 도미노 5단계 이론이라고 해요. 5단계를 보면 그 5가지 과정이 있는데 사회 환경 내력,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 환경, 물건 이런 환경 위에 개인의 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환경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 이게 요인이 맞아지는 거죠. 그 요인이 맞아지는 상황이 전개가 돼서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이 됐을 때 사고가 나요. 뭐 예를 들어서 스키를 못하는 사람이 상급자 코스로 올라갔어요. 스키장 상급자 코스 가신 분은 아시지만 상급자 코스는 매우 위험합니다. 절벽같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사회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개인적 결함은 스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못하면 그냥 곤돌라 타고 내려오면 되는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한번 타보겠다고 이게 매우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이라는 거죠. 필히 사고가 납니다. 스키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인명 및 재산 손실이 생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키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 사고를 보면 첫 번째 시랜드 수령원 같은 경우도 사회적 환경, 그러니까 전기 누전으로 인한 전기 판넬 사고였잖아요. 해병대 사고는 뭐예요? 환경이잖아요. 이게 자연 환경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그 부분을 대처를 못한 거고. 이런 위험한 상황에 결함을 갖고 있는 개인이 들어가서 거기서 안전하지 못한 행동을 그리고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던 거죠. 근데 뒤에 있었던 사고도 다 마찬가지예요. 마리나 리조트도 마찬가지고 세월호도 그렇고 이제 사회적 환경에서 기인한 문제는 정말 큰 재앙이 오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모형들을 보시다시피 어느 중간에 하나가 빠지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사고 전 단계 1, 2, 3, 3단계에서 이제 저희가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환경을 개선하는 거고 두 번째 결함이 있는 개인의 결함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결함이 있는 개인의 참여를 이렇게 통제하든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인데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 활동을 하다 보면요. 물론 이제 여학생, 남학생 다 사고가 납니다만은 남학생이 좀 더 사고가 많이 나는 편이죠. 왜 그러냐면 남학생들 경우 그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저걸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데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용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청소년들에게 있죠. 그리고 누가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따라하게 되는 행동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지도자들이 이제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냐면 청소년의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죠. 그래서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억압하려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이 단계로 가기 이전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는 앞에 있는 두 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잘 점검을 하고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다치거나 이렇게 사망하고 싶어하는 청소년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치고 싶은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책임을 지웁니다. 이 상황이 뭐가 위험하고 뭐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너희들이 행동을 조심히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잘 할 줄로 믿는다.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불안전한 행동을 하게 되거나 하면 선생님이 그때는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 스스로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부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저는.
실제 저도 어려운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렵고 위험한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매년 아이들하고 이제 극기 활동 같은 경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할 때 아직 사고가 한 건도 없이 제가 10년 넘게 일을 하게 된 건 어쩌면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그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자기 안전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그 책임을 좀 위임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잘 수행해줘서 왔구나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음, 네. 이제 사고는 이제 인적 사고하고 물적 사고라는 게 있죠. 인적 사고는 이제 사람이 다치는 거죠. 이제 물적 사고는 이제 물건이 이제 손실되는 거죠. 사실 물적 사고는 그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이 돈으로 해결하는 일이더라고요. 네. 물건은 부서지면 네, 부서져도 됩니다. 애들한테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건이 망가져도 된다. 그런데 너희만 다치지 말아라. 너희가 소중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죠.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여기서 예측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고의적인 것과 비고의적인 것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거는 이거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비가 많이 온다, 뭐 눈이 많이 온다, 바람이 분다, 이렇게 예상 가능하고 우리가 보이는 그런 재난 상황에서 굳이 어려운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건 그거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잘못된 행동인 것 같고요. 지도자의 결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연기하거나, 네, 뭐 부득이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굳이 이런 기후성 재난 상황의 위험을 감수하지는 마셔라. 사회적 재난도 마찬가지죠. 이제 고의적 재난이 있고 비고의적 재난이 있는데 고의적 재난은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뭐 열 경찰이 한 도둑 못 막는다고 그렇죠. 뭐 그럼 어쩔 수 없지만 비고의적 재난이 있어요. 사고, 불이 나거나 붕괴되거나 폭발하거나 교통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 사실 이런 것들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우리 지도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활동과 안전입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는 1, 2, 3단계에 걸쳐서 이제 안전한 법률 제도를 뒀고요. 2000년 전에는 보험 가입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고가 뻥뻥뻥 터졌어요. 보험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2단계는 뭘로 바뀌었냐면 수련활동 인증제라고 했어요. 수련활동 인증제가 뭐냐면 활동하기 전에 안전사항을 점검을 해서 인증을 받아라. 이런 거였고요. 3단계는 수련활동 신고 의무제와 사전 인증제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활동 가기 전에 사전에 점검하고 점검 완료했다는 보고서를 내고 그리고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라라는 거예요. 결국 확인해서 이제 중앙에서 다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안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서 이제 이런 제도들이 구체화돼서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국토대장정에서 2012년도에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단체가 이런 걸 하다 이 국토대장정을 일반 민간 단체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민간이든 공공이든 대안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생겨서 신고 절차를 만들었죠. 이 신고 절차 보시면 수련활동 사전 신고되는 14일 전에 모든 정보를 다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한 정보에서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다 이행했는지라고까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활동 주최자는 안전점검, 보험 가입 등 이런 안전한 사항을 참가자에게 고지하고 건강 상태까지 체크한 다음에 행사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제도고요. 어, 뭐 이 신고 절차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련활동 인증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신고서 작성, 접수, 그러면 이제 검토해서 성범죄 경력 조회한 다음에 보안 요구하거나 반려하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다 들어가면 이제 신고 수리합니다. 신고 증명서 수령해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모집하고 네, 건강 상태 확인한 다음에 의무 조치를 취하고 보안사항 이해를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안전한지 그리고 건강 상태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영상이 끝나는 시간에 대해서 바로 2부에 다시 시작하도록